흥선대원군이 처음부터 쇠문을 닫겠다? 이거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뭐야?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러시아 세력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중국 청나라가 영국, 프랑스한테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누가 그 싸움을 말려줬어? 러시아가 말려줬잖아. 대신 중국은 러시아한테 땅을 떼줍니다. 바로 거기 어디예요? 연해주잖아, 연해주. 브라디보스토크 있는데. 그래서 바로 러시아는 아싸 그 땅을 왜 노렸을까? 얼지 않은 한국 부동항을 확보함으로써 바로 뭡니까?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남하 정책 추진할 수 있잖아. 이 러시아와 이제 우리 조선이 국경을 맞닿게 되니까 흥선대원군 굉장히 불길하지. 자, 첫 번째 제목은 바로 뭡니까? 첫 번째 제목은 바로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바로 외세, 서양 세력이 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들어와가지고 우리 거 빼앗고 그들의 목적은 바로 뭡니까? 무역하자라는 건데 그 방법, 그 시작이 정말 그 뭐라 그럴까? 하면 대포를 갖고 와서 일단 대포를 쏘고 보는 거지. 대포 쏘고 보는 거지. 그래가지고 바로 무력 시위해가지고 겁을 먹게 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통상 무역을 요청하게 되는 건데. 자, 외세의 침략을 제목으로 한번 봅시다. 자, 그 시작은 일단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누구를 등장시켜야 돼요? 바로 흥선대원군을 일단 등장시켜야 돼요. 권력자는 흥선대원군이었어요. 흥선대원군이 열심히 정치적인 개혁, 나라를 이렇게 왕권을 강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터지느냐? 바로 중국 청나라에서 터지게 됩니다. 바로 이 청나라가 코 큰 사람들의 침략을 받습니다. 바로 영국과 프랑스. 여러분들 나중에 아편 전쟁이라고 배울 거예요. 결국 거기에서 전쟁에서 져가지고 영국과 프랑스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청나라가 이 나라들에게 굴복을 하게 됩니다. 영프가 굴복한 게 아니라 청나라가 영국과 프랑스에게 굴복을 당하게 된 거야. 이제 땅을 뺏기게 생긴 거야. 그래서 이 싸움을 누가 말려줬느냐? 중간에서 비슷하게 아시아와 유럽 비슷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바로 러시아가 이 싸움을 말려주게 됩니다. 대신 중국은요. 바로 러시아가 영국과 프랑스를 달래주면서 여기까지만 해. 청나라 너무 불쌍해 라고 말려준 조건으로 바로 이 러시아에게 땅을 떼주게 됩니다. 그 땅이 바로 뭐냐? 지금의 연해주예요. 연해주. 이 연해주는 그 당시로서는 바로 조선과 이렇게 맞닿아 있는 땅이지. 이제 러시아는요. 와후! 얼지 않는 항구를 확보해가지고 이제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영토를 확보하게 된 거야. 자, 한마디로 조선은 이제 이 러시아라는 나라를 상대해야 되는 겁니다. 배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야. 두만강이라는 아주 옅은 개울 같은 강을 하나 두고 이제 건너오면 그만인 거야. 그래서 조선의 흥선대원군은요, 이 러시아가 굉장히 신경 쓰이고 또한 두려운 나라였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이 흥선대원군은 러시아를 어떻게든 이들을 어떻게 막아낼까 골몰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당시에 조선에서 퍼져 있었던 서학이라고 퍼져 있었던 종교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날 가톨릭, 바로 천주교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흥선대원군한테 접근해가지고 저기 사실 저희 모시는 신부님, 프랑스 신부님들이 몇 분이 여기 와 계시는데요. 이 프랑스 신부님들을 통해 가지고 프랑스의 SOS를 쳐보는 건 어떻습니까? 이 프랑스란 나라가 싸움 잘합니다. 러시아 세력 막아낼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하니까 흥선대원군이 귀가 솔깃한 거예요. 그래? 그럼 한번 추진해봐. 진행해봐. 이렇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흥선대원군과 프랑스의 높은 신부, 그 당시에 주교, 비밀리에 들어와가지고 선교 활동하던 프랑스의 신부님, 주교님들이 만나기로 돼 있어요. 근데 약속 장소에 안 나타난 거야, 프랑스 신부님이. 소식을 너무 늦게 들은 거지.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뭡니까? 약속에서 여러분들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상대방이 안 나오면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쁜 거 막 뭡니까? 약속 한번 어긴 것 뿐인데 무슨 일이 벌어진지도 사정 얘기도 모르는데 일단 화부터 나잖아.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열이 좀 뻗쳐 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버립니다. 근데 내려올 것 같은 러시아가 더 이상 내려오지 않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바로 뭡니까? 사람들은 러시아? 안 내려오는데? 이렇게 한마디로 흐지부지 돼버리게 된 거지. 프랑스 주교 신부님과 이 흥선대원군의 만남이. 그런데 그걸 누가 알고 흥선대원군을 반대하는 사람들, 왠지 냄새가 나지만 흥선대원군을 반대하는 그 정책에 좀 약간 좀 짜증나는 사람들 있잖아, 그지? 일반 백성들도 있겠고 양반들도 있겠고, 그지? 서원철폐, 그지? 당백전 뭐 이런 거 있겠지, 그지? 소문이 나기 시작해. 흥선대원군과 천주교, 그 당시는 서학쟁이라고 했습니다. 깎아가지고 바로 천주교 믿는 사람 서학쟁이와 흥선대원군이 서로 만났다더라, 이런 소문이 퍼진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흥선대원군, 왕도 아닌데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런 소문이 들려오니까 흥선대원군은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웠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신과 천주교는 무관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천주교들을 대규모로 잡아다가 그들을 죽이는 바로 천주교 박해가 시작되게 됩니다. 바로 절두의 통한, 절두산의 전설, 바로 병인박해라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외세 침략의 시작이야. 병인박해. 박해라는 것은요, 막 두드려 패고 막 괴롭혔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해. 죽이기도 하고 막, 그지? 그리고 병인이라는 것은 그 해의 이름이에요. 이때가 바로 언제냐면요, 1866년, 이때를 병인년이라고 합니다. 바로 새해 벽두부터 바로 병인년에 흥선대원군은요, 천주교도를 잡아다가 수천 명, 한 8천 명 정도를 잡아다가 죽여버립니다. 목을 잘라버리죠. 게다가 거기에는요, 남몰래 들어와가지고 포교 활동을 하던 프랑스 신부 무려 9명이 거기에 섞여가지고 목이 잘리게 됩니다. 바로 병인박해가 벌어지게 되고 천주교도 수천 명과 특히나 바로 프랑스 선교사들이 바로 이 병인박해 때문에 피살되게 됩니다. 자, 자기 나라 그 국민이 죽었으니까 이제 프랑스가 가만히 있지 않겠지. 그래서 이 병인박해를 구실로 해가지고 바로 누가 쳐들어온다. 같은 해에 바로 병인년에 프랑스가 서양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소란을 일으켰다. 바로 병인양요라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역시 몇 년도예요? 1866년도입니다.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노란색으로 적어야 돼. 바로 프랑스가 쳐들어온 거야. 왜 쳐들어왔을까? 목적은 뭐겠습니까? 복수하기 위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아니죠. 프랑스 선교사들이 죽었다는 것, 즉 병인박해 때 피살당했다는 것을 구실로 와가지고 우리하고 이제 무역하자라는 겁니다. 통상을 요구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공부가 좀 짧아. 일단 바로 뭡니까? 무력 행사가 되겠지. 자, 프랑스가 쳐들어와요. 어디로 쳐들어왔을까? 이 수도 서울과 가까운 배를 댈 수 있는 바로 강화도를 공격하게 됩니다. 강화도에서 특히나 이 프랑스 군대를 맞아가지고 싸운 사람들 있었지. 어디에서? 문수산성이라는 것이죠. 문수산성은 문성근 아저씨가 잘 지켜주는데 죄송하지만 한성근 장군님입니다. 한성근 장군님이 여기서 막아주시고, 그리고 정족산정이라고 있습니다. 정족산성, 강화도에 정족산성에서는 누가? 양헌수 장군이 막아내십니다. 일단 전체적인 전력은 좀 딸려요. 조선 군대가 그렇게 신식과 아직까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조선 군대도 피해를 입습니다. 하지만 이 프랑스는요, 와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강화도에 와가지고 이렇게 문수산성, 한성군, 정족산성, 양원수, 즉 조선 군대의 반격에도 불구하고 강화도를 대대적으로 약탈하게 됩니다. 약탈. 특히나 강화도에 있는 외규장각 약탈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많은 서적과 보물들을 약탈해 가게 되는데, 나중에 훔쳐간 거 발견됐지.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조선의 여러 가지 왕실 행사에 정확하게 그림을 담은 의궤. 이거 역시나 예전에 그 직지심체 요절 발견하신 박병선 박사님께서 그 프랑스 파리 그 도서관에서 발견해가지고, 야, 우리 문화재가 여기에 있더라 하고 알게 돼가지고 우리가 반환 요구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임대 형식, 영구 임대 형식으로 우리가 다시 돌려받은 것이 바로 이 의궤가 되겠는데, 그거 이제 드러내게 된 그걸 이후로 그 박병선 박사님, 여성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직지심체 요절과 프랑스에 가 있는 우리의 문화재 직지심체 요절, 최초의 금속 활자봉, 바로 이 직지심체 요절하고 바로 이 의궤, 이것을 세상에 드러나게 된 그걸 보복으로 잘렸잖아, 거기에서. 잘렸어. 아무튼 간에 우리의 조선 군대의 반격이 있었지만 프랑스 군대는 병인양요를 일으켜가지고, 병인양요를 통해가지고 강화도에 침략해가지고 많은 우리의 보물들, 문화재를 약탈해갔다라는 겁니다. 병인양요, 프랑스가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병인 박해와 병인 양요 사이에 사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바로 뭐냐면 제너럴 셔먼호라는 요 배는 프랑스 배가 아니라 요거는 미국 배입니다. 미국 배. 바로 미국 배 제너럴 셔먼호가 또 살고문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본격적으로 병인 양요를 일으키기 전에 바로 그 해에 병인 박해와 병인 양요 사이에 몰래 미국 배 제너럴 셔먼호가 이렇게 속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너희들 프랑스 선교사 죽였다며 이제 곧 프랑스 군대 쳐들어온다 라고 하면서 미리 우리하고 통상해가지고 예습하는 게 어때? 걔네들 굉장히 흉악해. 우리는 그래도 젠틀해. 이러면서 그지? 자, 이 제너럴 셔먼호라는 미국 배가 어디로 들어왔냐면요. 평양에 들어옵니다. 평양에. 평양에 들어와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조선 관리가 와가지고 아니 들어오지 마라 이양선아. 왜 자꾸 우리의 영토를 이렇게 침략하느냐. 자꾸 오면 우리도 가만 안 있는다. 하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 잘 들어줍니다. 나름 손님이니까 하는 도리 할 도리는 다 해요. 근데 그 도리를 받고 나름대로 뭐 물도 받고 양식도 받았으면 뭡니까? 감사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근데 이 제너럴 셔먼호는 깡패처럼 계속적으로 배를 몰아가지고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까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게다가 들어오지 말라고 뭐니까 보낸 바로 우리의 그 장군까지도 막 납치해가지고 막 가둬버리고 막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니까 이 평양 백성들이 가만 안 있지. 그 당시에 평양 감서로서 유명한 인물이 바로 박규수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들이 야 얘네들 안 되겠는데? 게다가 바로 뭡니까? 이렇게 배를 거슬러 가지고 이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왔는데 문제는 그때가 바로 뭐냐면 대동강물이 엄청 불어있을 때였어. 그래서 이 제너럴 셔먼호가 아무 어려움 없이 이렇게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왔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 더 이상 비가 안 와서 물이 빠져버린 거야. 그래서 이 제너럴 셔먼호는요 모래톱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지. 한마디로 뭡니까? 배가 멈췄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제너럴 셔먼호에 있는 이 선원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배에 접근한 사람들한테 대포를 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는 잘해줬건만 기껏 한다는 것이 대포질이야. 그래서 평양 관민들 특히 박규수로 해가지고 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바로 무슨 작전이죠? 작은 배들에 풀을 이만큼 실어가지고 거기다 기름 부어가지고 불화살 날려가지고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워 버리게 됩니다. 자, 미국 배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을 침략해가지고 바로 평양 백성들에 의해 가지고 소각되고 그 제너럴 셔먼호의 그 선원들은 모조리 살해되는 흥분하지 흥분되지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병인양요로 들어와서 이 병인양요는 병인박해를 이유로 해가지고 프랑스가 침략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 그 다음 사건은요 바로 제너럴 셔먼호를 구실로 해가지고 요 사건을 구실로 해가지고 이번에는 미국이 침략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신미양요예요. 어이구 부러졌다. 신미양요. 병인양요는 프랑스가 쳐들어왔어. 그렇다면 신미양요는 몇 년도일까? 1871년입니다. 누가 쳐들어왔을까? 미국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왜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우고 선원들을 죽였느냐? 근데 사실 그들도 알고 있었어. 먼저 제너럴 셔먼호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래서 자신들이 오히려 미안하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은 역시나 그 당시에 미국도 제국주의의 천병이었던 거죠. 일단 대포 쏘고 보자.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대포부터 쏘고 보자. 이거죠. 그래서 미국이 쳐들어옵니다. 역시나 똑같이 어디로 쳐들어왔느냐? 프랑스와 똑같이 강화도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의 군사력이 막강했어요. 강화도에서 누가 막아냈느냐? 광성진이라는 곳이 있어서 광성보라고도 하고 광성진이라고도 하는데 이 광성진을 지키고 있었던 장수가 바로 누구였냐면 어제연 장군입니다. 바로 광성진에서 어제연 장군이 어떻게든 미국 군대를 막아내기 위해서 서로 대포전쟁 벌이고 상륙했을 때 백병전을 벌이게 됐는데 바로 조선 군대는 여기에서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신식 무기로 확실하게 무장하고 있었던 미국 군대에 의해 가지고 거의 학살 수준으로 처참하게 우리가 당하게 되고요. 바로 어제연 장군이 뒤에 걸고 있던 장군기
장수 숫자를 크게 이렇게 이어붙인 그 장군기, 장수기, 숫자기라고 합니다. 숫자기. 그 숫자기까지 빼앗기게 되면서 마치 전리품처럼 미국은요. 그 조선의 어제현 장군기 바로 숫자기를 탁 뒤에 배 위에다 걸고 거기서 기념사진까지 찍게 되죠. 자, 강화도로 침략한 미국 군대에 의해 가지고 광성진을 지키고 있었던 어제현 장군과 조선의 군대가 아주 분통하게 분사합니다. 죽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원통하게 죽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강화도로 이렇게 침략한 미국은요. 더 이상 별 볼 일이 없었는지 얼마 있다가 스스로 물러가게 됩니다. 이것은 뭐라고 해야 될까? 퇴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상은 우리가 물리친 건 아니죠. 물리친 건 아니에요. 그들은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는지 어쨌거나 신미양요의 이 강화도를 침략한 미군은 물러가게 됩니다. 누가 드래곤님 오셨어요? 스스로 물러간다. 스스로 물러갔지.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자퇴라고 해야 되나? 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흥선대원군은 적들을 물리쳤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무려 2차례에 걸쳐가지고 병인박해를 구실로 병인양요가 터지고 제너럴 셔먼노 사건을 구실로 신미양요가 터지게 되면서 흥선대원군은 이제 이 서양 세력에 대해서 아무런 믿음이 가지 않는 겁니다. 누가 옆에 와서 속닥거린다고 해도 바로 뭡니까? 이 서양은 오랑캐일 뿐이고 이 오랑캐들이 들어왔을 때 절대 우리는 그들과 서로 통상을 맺거나 말을 섞어서는 안 된다라는 확고한 인식이 있었죠. 거기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또 하나 있었는데 바로 뭐냐면 신미양요하고 병인양요하고 신미양요 사이에 1668년에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독일 사람이 또 문제를 일으켜 독일 출신의 상인이었던 오페르트라는 사람이 이 조선에 들어와 보니까 막 그지 제너럴 셔먼노 사건 막 터지고 막 병인양요 막 터지고 이러는 거 보니까 흘러가는 꼴을 보니까 이 조선이란 나라와는 어떤 통상이 안 될 것 같은 거야. 흥선대원군이 저렇게 딱 버티고 있으니까 뭐 장사를 하려고 뭐 할 수가 없는 거지. 흥선대원군이 버티고 있으니까 조선 백성들은 바로 뭡니까? 서양 사람만 나타나도 바로 뭡니까? 꽁무니를 빼는 거지. 뭐 장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독일의 상인이었던 오페르트는요. 이러저러한 영국 사람 뭐 이런 사람 모아가지고 미국 사람 모아가지고 도굴단을 꾸립니다. 흥선대원군과 협상하기 위해서.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의 묘가 있었어요. 흥선대원군 아버지니까 고종의 할아버지야. 남연군이라는 사람인데 이 남연군이라는 사람의 묘가 바로 충청도에 있었어요. 충청도에. 그래서 충청도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한 140명의 도굴단을 꾸려가지고 흥선대원군 아버지 묘를 파기 시작하는 거야. 파기 시작하는 거야. 목적은 뭐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뼈를 가지고 흥선대원군과 협상하기 위해서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종자 같은 조선은 유교 사회잖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굉장히 투철하잖아. 아버지의 뼈를 잃어버렸다, 부모의 뼈를 잃어버렸다. 이것은 천지 불효자식이지. 그 뼈를 지켜야지. 그래서 무덤을 번듯하게 막 만드는 거야. 파기도 어렵게 막 멧돼지가 와가지고 막걸리 냄새 하면서 막 이렇게 팠을 때 금방 이렇게 뼈가 드러나면 그거 불효야. 확실하게 묻어야 돼. 확실하게 부모님들이 편하게 영면할 수 있도록 영원히 편안하게 잠자실 수 있도록 물길 뭐 이런 것도 다 돌리고 아주 바짝 마른 땅에다가 아주 고이 모시고 바로 뭡니까 거기 막 석곽 뭐 이런 거 막 그지 뭐 석관 해가지고 하여간 뭐 타여간 뚫기 어렵게 파기 시작하는 거야. 파는 거야. 근데 뭐야? 너무 잘 맞는 거야, 무덤을. 판사님. 도굴이 안 됐어. 갱이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갱이가 잘 안 들어가는 거야. 140명의 도굴단이 협력해가지고 땅을 파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무덤을 너무나도 탄탄하게 잘 만들어가지고 도굴을 실패하게 됩니다. 도굴 실패야, 도굴 실패. 게다가 그 망치 소리 막 괜히 소리 듣고 저 밑에서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면서 조선 이제 미 백성들이 웅성웅성 하면서 아니 저기 남영군 뭐야 뭔 소리가 나던데 하면서 소리가 나요 뭔 소리래 하면서 막 웅성웅성 사람이 오는 거야. 날이 밝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한테 들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끝나는 거지. 그래서 서둘러 도망가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이 바로 독일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라는 거예요.
남영군 묘를 도굴해 가지고 그 뼈를 가지고 흥선대원군과 거래하려고 협상하려고 했는데 안 된 거지. 자, 안 그래도 뭡니까? 병인양요, 나중에 터질 신미양요 때문에 이 서양 세력에 대해서 굉장히 짜증을 받은 바로 이 흥선대원군에게 오페레트 도굴 사건은요. 야, 이 서양 종자들은 상종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심어주게 되죠. 그래서 결국 흥선대원군은요. 병인박해를 부실로 병인양요 터지고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부실로 신미양요가 터지고 그리고 그 중간에 오페레트 도굴 사건까지 바로 그 사건을 겪은 흥선대원군은 이제부터 절대 서양 세력이 나타나면 절대 만나서 얘기도 하지 말고 장사 같은 거, 통상 같은 거 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런 일을 벌였을 때 서양 오랑캐가 왔을 때 주먹 쥐고 싸우지 않으면 그것은 곧 그들과 화해, 통상하자는 것이요. 그것을 주장하는 자는 나라를 파는 것이다. 라는 경고의 12글자를 비석에 세워서 전국적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 비석이 바로 무엇일까요? 척화비입니다. 바로 흥선대원군의 외교 정책을 상징하는 비석이 되겠죠. 물론 그 아들에 의해 가지고 금방 뽑혀버리게 되지만 글자가 좀 이상하나요? 척화비 여러분들 밑줄 쳐 주시고요. 흥선대원군의 외교 정책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비석이 되겠어요. 한번 터져드립니다. 짝대기 몇 개? 3개짜리 5개 나오기 전에 일단은 3개짜리 한번 드립니다. 척화비 어떤 내용이 적혀있을까? 말로 한번 풀어볼까요? 총 12글자가 적혀있지. 양이 침범 서양 오랑캐가 침범했을 때 비전즉화 싸우지 않는 것은 곧 화의하자는 것 사이좋게 지내요라는 것이다. 주화매국 화의를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라는 경고장이 되겠죠. 전국적으로 바로 이 척화비를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바로 뭡니까? 야, 우리의 대원이 대감, 대원군 대감, 흥선대원군 짱이다. 흥선대원군 인기 쫙 올라갑니다. 왜냐? 그 당시에 서양 세력들 와가지고 한 짓바 대부분 바로 뭡니까? 대포 쏘고 약탈하고 사람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의 대부분의 여론이 흥선대원군의 이 척화비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여론이 그랬어. 흥선대원군 목이 높아지지. 자, 100% 한번 잡아봅시다. 100%는 바로 뭐냐? 일단 척화비는요. 짝대기 하나당 20%, 60%를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일까? 외세가 침략하게 됩니다.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청나라가 영국, 프랑스에게 얻어맞고 러시아가 그것을 도와주게 되면서 러시아가 땅덩어리를 확보하는데 이 러시아 세력은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흥선대원군은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프랑스와 접선했지만 결국적으로 프랑스와 끈이 이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프랑스 선교사를 만나려고 했다는 것 때문에 흥선대원군은 프랑스 선교사를 잡아다가 처형하게 되죠. 그 사건이 바로 무엇이다? 병인박해. 하지만 이 병인박해를 구실로 해가지고 프랑스가 침략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병인양요가 되겠고 어디로 침략했냐? 강화도를 침략해가지고 우리의 의궤를 약탈했다. 이야. 그리고 중간에 제너럴 셔먼호라는 미국 배가 벌어서 난동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빠졌네요. 사건 여러분들.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문에 결국 나중에 1871년 몇 년 뒤에 바로 미국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역시나 똑같이 어디로 쳐들어왔다? 강화도로 쳐들어왔다. 그 당시에 맞서 싸웠던 어제연 장군께서 여기서 돌아가시고 깃발을 뺏겼다. 그 깃발의 이름은 숫자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차례의 병인양요, 신미양요와 같은 서양 세력과의 전투를 경험한 흥선대원군은 대내적으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의지를 알리는 척화비를 세웠다. 이렇게 여러분들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왜 일어났는지 원인이 다르죠? 병인양요의 원인 병인박해, 신미양요의 원인 제너럴 셔먼호 사건, 그리고 그것을 포괄하는 마지막 결과 척화비, 흥선대원군의 강력한 통상수교 거부 의지를 알리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원인과 과정과 결과, 원인과 과정과 결과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짝대기 몇 개? 5개짜리 귀 막아야 돼. 귀 막아야 돼.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일까? 강화도 조약이라는 거죠. 강화도에서 조약을 맺었다. 조약이라는 것은 이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약속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확실하게 이제 약속하는 하나의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제 지켜야 될 법이 되겠는데, 약속이니까 지켜야 되는 거지.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지. 그렇다면 이 강화도 조약은 누구와 누구의 조약이냐? 뭐 프랑스냐? 미국이냐? 뭐 독일이냐? 러시아냐? 다 아니고 생뚱맞게도 바로 조선과 일본이 맺은 조약이 되겠습니다. 아니 일본? 일본 그 저기 전국시대 그 깽깽이? 뭐 에도막부? 도쿠가와의 후예들? 아이, 걔네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조약이라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약속을 하자네. 조약이 도대체 뭐야? 여러분들 조약이 뭡니까? 그 당시에 조선은요, 일본이 와가지고 뭐 종이장을 디미는데 이게 뭐요? 이게 그동안의 어떤 룰이 아니고 관례가 아닌데 이게 뭐요 도대체 조약이라는 게,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바로 일본으로부터 시작하죠. 이 일본은요, 흥선대원군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이제 이 권력자가 되면서 확실하게 이렇게 서양 세력을 틀어막는 와중에 이 일본은 보다 더 먼저 1850년대에 어떤 나라의 침략을 당하게 되느냐? 바로 미국의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미국이 일본을 침략하면서 서구 열강 각국이 어떻게 일본이란 나라 황금의 나라라던데 뭐 뜯어먹을 거 없나 하면서 바로 뭡니까? 계속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빨대를 꽂고 있는 상황이었죠. 한마디로 일본은 조선보다 더 먼저 서양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일본은요, 그 침략을 받아가지고 전전긍긍 어떻게든 버텨내게 되면서 그들을 학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를 그대로 벤치마킹, 베껴가지고 자신들도 어떻게든 세력을 길러서 그들과 같이 다른 나라에 빨대를 꽂아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은 흥선대원군에 의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조선이라는 왕조 체제가 유지되는 반면에 바로 일본은요, 메이지 유신이라는 근대 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에도 막부가 무너져요. 자, 일본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요, 미국의 침략을 받은 이 일본은요, 빠른 속도로 바로 무슨 국가? 서구 열강과 똑같은 제국주의, 전체주의 국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제국주의 국가의 발전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메이지 유신이라는 겁니다. 한자로 명치 유신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것을 일본의 근대화의 시점으로 잡습니다. 하지만 저 메이지 유신은 바로 뭡니까? 서구 열강, 특히 미국과 같은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를 그대로 복사하는 단계였던 것이지. 그래서 일본의 국왕, 그들은 천황이라고 하죠. 그 천황 중심의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하고 확실하게 지방에 있는 모든 그 세금과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끌어들여서 군비를 확장하게 되면서 근대 국가라는 이름, 근대화라는 미명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기 시작하죠. 그들을 뽑아서 군대로 쓰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뭐 평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일본이 빠른 속도로 메이지 유신의 결과 근대화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 뭐 지워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일본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요, 빠른 속도로 부국강병을 이루게 되고 다른 서구 열강처럼 동양에 빨대를 꽂아야겠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뭡니까? 청나라는 이미 영국과 프랑스가 들어와가지고 막 해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자가 너무 세. 그렇다면 뭐야? 경쟁자가 들어오지 않은 어떤 나라? 바로 조선이 보였던 것이죠. 예전부터 바로 뭐겠습니까? 일본은 조선을 노리고 있었죠. 어쨌거나 그렇게 맞물려 돌아가게 되면서 조선에다가 통상하자는 요구를 막 친서를 막 보내게 되는데, 조선으로 봤을 때는 얘네들이 왜 이러나, 이런 수준이에요. 안 통하니까 바로 뭡니까? 일본에서는 안 되겠다. 무력으로 똑같이 우리가 당했던 것과 똑같이 우리 배 보내가지고 대포 쏴가지고 한포 외교해가지고 접수하자. 정한론이라는 것이 퍼지게 되죠. 그래서 일본은요, 배를 보냅니다. 근대식 배를 보내요.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이양성과 같은 배를 보내요. 어떤 배를 보내요? 바로 운요호라는 것을 보내게 됩니다. 어디로 접근하게 됩니까? 똑같이 수도 한양과 가까운
강화도로 접근합니다. 이 사건이 바로 운요 사건인데 벌어진 연대가 언제냐? 1875년이 되겠어. 어디로 침략했을까? 뻑하면 강화도네. 강화도 침략합니다. 강화도 침략해. 강화도 침략해. 인천이야, 인천. 영종도. 영종도. 영종도를 침략하는 거야. 그럼 바로 뭐야? 우리의 흥선대원군이 막아야 될 거 아니야.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의 흥선대원군은 잠잠합니다. 왜 잠잠했을까? 온요 사건이 벌어지기 2년 전에 바로 통상수교 촉화비를 세웠던 흥선대원군은 권력의 자리에서 하야하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 1873년이었어요. 아깝구나. 2년만 더 버티시지. 흥선대원군은 자리에 없는 상태야. 고종의 나이가 이제 차가지고 22살 완벽한 성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고 있었죠. 고종은요, 이제 머리가 굵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잘 컨트롤이 안 됩니다. 자신이 왕인데 왜 우리 정치는 아버지가 하지? 의구심을 갖죠. 그래서 결국 바로 뭡니까? 흥선대원군은 쫓겨나게 됩니다. 바로 이 고종과 뒤에 있는 민비, 나중에 명성황후가 되죠. 바로 그들에 의해 가지고 최익현이 상소를 올리게 되고, 아니 왕이 성년이 됐는데 흥선대원군은 무엇을 빌미로 권력을 잡고 있는가? 그만 내려오시오. 이렇게 상소가 올라오게 되고, 고종이 거기에 결재도장 땅 찍고 옳은 말이다 한 소리 하니까 바로 뭡니까? 흥선대원군이 궁궐로 들어오는 그 문이 하루아침에 막혀버리게 됩니다. 이제 흥선대원군은 낙백, 하야, 권좌에서 떨어지게 된 거죠. 운요 사건 벌어지는 걸 지켜보고 있어야 돼. 자, 다시 운요 사건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운요 사건이 터지게 되죠. 강화도 침략하고요. 또 어디 침략하느냐? 바로 영종도, 인천의 지금의 영종도 공항이 있는 곳이네. 바로 영종도를 침략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 시작은 굉장히 우스웠어. 일단은 바로 뭐야? 지들 물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 강화도 쪽으로 배들이 이렇게 싹 접근하는 거야. 물 필요하대. 근데 바로 뭐야? 아무 예교도 없이 외국의 배가, 대포 실은 배가 접근하면 바로 뭡니까? 너희들 정확하게 온 목표를, 이유를 밝혀라. 접근하지 말아라고 우리가 바로 뭡니까? 경고사격을 하지. 경고사격하니까 이 운용호가 바로 뭡니까? 잠시 움찔하다가 실상은 보트 하나 보냈어. 보트 하나 보냈는데 그 보트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사격하니까 이놈이 돌아가가지고 바로 뭡니까? 공격하는데요? 이래버린 거지. 그래서 대포를 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역시나 큰 피해를 입지. 왜냐? 일본은 엄청나게 군비가 확장돼가지고 신식 무기를 갖추고 있었거든요. 대포의 사거리가 월등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살아계셨다면 우리는 그동안 뭐 했는가? 라고 땅을 치고 통곡했겠지. 바로 여기에서 또 우리가 아쉽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요. 마치 서양배처럼 대포를 들고 들어와가지고 바로 조선을 압박하는 이 운요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바로 조선과 일본이 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하게 됩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맛본 조선에서는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전부터 사실은 있었지. 이 고종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와 다르게, 흥선대원군과 다르게, 야, 서양 세력들이 저렇게 강하다는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문만 닫아 걸고 있으면 되겠냐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그 역관 출신의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다른 나라, 주변 나라의 정세, 뭐 청나라 비롯해가지고 다른 나라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을 막 귀로 듣고, 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되겠냐, 이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상태였어. 바로 왕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신하들이 바로 뭡니까? 그 이전까지는 바로 뭐야? 흥선대원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했지. 하지만 반대 세력이 분명 존재하고 있었죠. 바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 그럼요. 잘 생각하셨어요. 서양 세력하고 빨리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통상개화론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고종과 그 명성황후 민비협 곁에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자 바로 일본의 운요 사건이 터지게 된 거지. 그래서 일본의 사신이 들어오게 됩니다. 강화도, 거기에 그 당시에 연무당이라고 하냐? 강화도로 들어가게 돼가지고 조약을 체결해. 강화도에서 체결했기 때문에 강화도 조약인 거지 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1년 뒤에요. 언제냐? 1876년. 이 1876년 하면은 백범 김구 선생님이 태어나신 해이기도 하죠. 바로 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12가지 조항의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 대표적인 거 하나 보자면 첫 번째 제1조가 바로 뭐냐면 조선은 자주국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조선과 일본의 강화도 조약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좋은 말이죠. 자주국이다. 우리를 독자적인 나라로 인정해 주는 거지. 독자적인 나라. 괜찮잖아. 자존심 있잖아. 야, 너희들 청나라의 속국이 아니야. 너희들은 자주국이야. 너희들은 너희들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일본과 이렇게 만나는 거야. 우리 일본을 만나게 된 거 이거 대단한 거야. 이제 우리 동등한 나라로서 나라와 국가, 어떤 나라가 이렇게 속한 청나라 이제 국가 대 국가로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약속하는 거야. 이거 멋진 일이야라고 하면서 첫 번째 제1조에 조선은 자주국이다 이렇게 좋은 표현을 적어놨습니다. 일단 뭐 넘어갈까? 그리고 두 번째 조항부터는 좀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조금 뒤로 가게 되면 더 이상해지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야, 지금 너희들 이 부산만 개항하고 있잖아. 부산만 개항하고 있는데 수도와 가까운 인천하고 그리고 저기 원산, 북쪽의 원산 여기 개항해. 여기 개항해가지고 자유롭게 일본 상인들과 조선 상인들이 어우러져가지고 앞말 뒷말 나룻 배 타고 장터에 우리 한번 자유롭게 장을 열어보자. 구경 한번 와보세요 하면서 그지? 뭐 통상수교 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갑자기 항구 두 개가 탁 열립니다. 게다가 인천은 수도인 서울과 굉장히 가까운데 여기에 일본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든다? 찜찜한데. 아주 찜찜한데. 자, 이렇게 세 개의 항구를 개항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부터 소개하는 것은 굉장히 여기서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바로 뭐냐면 야, 그런데 막상 이제 우리가 여기 조선에 와 보니까 굉장히 저기 배를 대는 데가 굉장히 그 험악해. 이게 저기 뭐 어디에 뭐 저기 저기 암초가 막 있고 괜히 이렇게 배 잘못 몰다가는 금방 배들이 다 부서지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선에 정확하게 그 바깥쪽에 이 해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해안선을 우리가 좀 측량해야겠다. 이런 얘기지. 측량이라는 거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자, 일본이 조선에 와가지고 해안을 자유롭게 측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땅덩어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배를 둬야 안전한지, 어느 곳에 포지션을 잡아야지 공격하기 유리한지, 어떤 곳에 군대를 많이 모아둘 수 있는지, 어떤 곳에 물이 맑은지, 어떤 곳에서 내려다봐야 수도인 한양이 잘 보이는지. 그렇죠. 자, 강화도 조약의 내용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넘어가. 해안 측량을 허용해라 라는 조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개할 것은 바로 뭐냐면 야, 일본 사람들이 이제 하러 오잖아. 뭐 해안 측량하러도 오고 뭐 여행도 할 거고 그리고 뭐 부산, 인천, 원산에서 이제 장사할 텐데 이 일본 사람들이 오다 보면은 뭐 가끔은 양아치도 오게 될 거야. 뭐 야쿠자 같은 애들도 오게 될 건데 사고 칠 수 있는데 그걸 좀 너희들이 어여쁘게 봐줘가지고 일단 사고 치면은 손대지 마. 우리가 해결할게. 그래서 바로 조선에 들어온 일본인에 대해서 일본 영사가 재판할 수 있게 해라. 한마디로 조선 관리는 그러니까 조선의 이 관리, 이제 이 포졸들은 일본 사람 잡아가면 안 돼. 그냥 우리한테 넘겨. 우리가 그 나쁜 놈 혼내줄게. 떼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일본인 영사 재판을 허용해라. 그리고 뭐 구구절절히 총 12가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저거 말고도 이제 조일, 수호, 조규라고 해가지고 이제 강화도 조약의 다른 이름인데 그래서 그 부록도 있어요. 그 부록 보게 되면 일본인 외교관이 자유롭게 조선을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 뭐 통상장정도 있고 하여간 굉장히 많아. 쉽게 말해가지고 일본이 물건을 파는데 거기에 관세 붙이지 마라 이런 얘기지. 관세가 좀 어려운 말이죠. 관세 없애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의 저가 상품들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뭡니까? 조선에 뭘 가져가겠다? 쌀을 가져가겠다. 이따위 소리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럼 당연히 뭐야? 여기에 대해서 땅을 치면서 안 돼라고 해야 되잖아. 그렇게 하려고 코에서 김을 푹푹 뿌고 신원이라는 우리의 그 관리가 뭐 이게 조약이라고 그동안의 내용하고 확실하게 다르잖아. 코에 김을 푹푹 뿌는데 바로 뭡니까? 그 조약을 체결하는 그 집
안팎으로 일본 군대가 우르르 돌면서 총을 들고 포위를 하게 됩니다. 일본군의 강압적인 무력 협박 속에서 이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자, 그럼 그 내용 심사를 한번 보자. 조선은 자주국이다. 얼핏 보면 기분 좋은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일을 스스로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첫 번째 제1조로 담은 일본의 의도가 바로 뭐냐. 그 의도는요. 바로 조선에게 중국, 청나라가 언제든지 간섭할 수 있는데 그 청나라 간섭을 없애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왜냐? 경쟁자가 생기면 안 되니까. 언뜻 보면 좋은 말 같지만은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행사했던 중국의 영향력을 걷어치우는 거죠. 그래서 오롯이 일본이 들어오겠다. 나중에는 결국 그렇게 되죠. 즉 청나라 간섭을 배제하려는 일본의 의도가 있었고 세계의 항구를 개항하겠다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경제 침탈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뭡니까? 관세가 없는 무관세에 대한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밑에 두 가지가 되겠는데 색깔 다르게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해안 측량을 허용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우리 집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저요 옆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 집의 구조가 너무 궁금해요. 우리 집 구조 아니 공동주택에 살면 구조는 거의 똑같잖아. 그냥 좌우가 뒤바뀌었을 뿐이잖아. 그런데 구조가 너무 궁금해요 하면서 초인종도 안 누르고 그냥 문 두드리고 문 따고 들어와가지고 몽둥이 들고 들어와가지고 안방 이렇게 생겼네. 화장실 아이고 청소 좀 해야겠다. 부엌 들어보면서 음식물 쓰레기 많은데요. 이야 이 집안 안 되겠네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 참견을 한다. 굉장히 기분 나쁘죠. 바로 일본이 조선에 와가지고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해안 측량을 한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그 의도가 뭐예요? 뭐겠습니까? 이거 뭐 하겠다는 얘기야 이거? 뭐 하겠다는 얘기일까 이거? 여러분 간략한 얘기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해안 측량을 허용한다. 군사적 거점, 아이고 좀 어려운 말이지만 확보하기 위해서. 나중에 군사적으로 공격을 했을 때 어떤 곳이 자신들에게 유리한지 그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안 측량을 허용해라 라는 조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사재판을 허용한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치외법권이라고 합니다. 치외법권. 한마디로 뭡니까? 조선의 법이 통하지 않는 순간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일본인에겐 조선의 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이 와가지고 조선 사람을 죽였어도 조선의 법으로 일본인을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왠지 오늘날에도 좀 가슴이 쓰리다. 치외 법권.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강화도 조약 운요 사건을 계기로 체결되게 됩니다. 근데 그 조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우리가 아무리 세상 물정 몰라도 그렇지 너무 불평등하다. 너무 불평등하다. 하지만 여기에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최초로 우리가 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조약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게 뭐요? 라고 우리가 되물어야 됐어. 그러니까 일본이 바로 뭡니까? 조약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몇 가지를 정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전권을 받은 신하 둘이 모여가지고 이제 조선 왕의 이름으로 일본 국왕의 이름으로 이렇게 도장 찍고 서로 약속하는 겁니다. 왕과 왕끼리 약속했으니까 이거 절대 어기면 안 돼요. 이러면서 오히려 설명해 주는 거죠. 불평등 조약이면서 최초로 우리가 다른 나라와 맺은 근대적 조약이다.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인 의미를 따가지고 입시 국사에서 많이 써먹습니다. 저도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운요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일본과 맺은 조약, 강화도 조약의 내용입니다. 특히나 뭐 자주국이다 뭐 이런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안 측량을 허용하거나 영사재판권을 허용한다. 이 두 가지 조약만 봐도 이 강화도 조약은 조선에 굉장히 부당한 불평등한 조약이 되겠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의 성격을 묻는 어떤 문제에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면서 불평등 조약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밑줄 쳐주시고요. 터져드립니다. 짝대기 몇 개? 5개짜리 귀 막으세요. 터졌다. 다 탔다. 자, 이렇게 해서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의 외세의 침략,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그 결과 척화비가 건립되었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밀려나고 일본에 의해서, 근대화된 일본에 의해서 운요 사건이라는 것이 벌어지게 되고, 그 운요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다. 강화도 조약에 불평등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의 역사적인 어떤 정의,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지만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그 불평등한 내용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뭐냐면요, 해안 측량과 영사재판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해 주시면 감상참한데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